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골목. 그 안에 자리 앉았고 낡은 공방에서 한 남자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바로 한기호 씨, 올해로 65. 서울에서 평생을 몫으로 살아온 장인이다. 그의 손을 거쳐간 가구들은 강남 고급 주택부터 소박한 찻집까지 세월의 흔적과 정성이 깃든 명품들이었다. 하지만 그 뛰어난 손재주도 인생의 굴곡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내는 10여 년 전 도박에 손을 댔고 끝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해 자식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처음엔 자주 찾아오던 아들도 점차 연락을 끊었다. 공방은 더 이상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고 낡은 라디오 소리만 공기를 채웠다. 기호 씨는 가만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평생 쌓은 게 뭐지?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만들던 남자는 이제 무너진 마음의 잔해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렇게 3개월을 무기력하게 보내던 어느 날, 기호 씨는 공방 문을 잠그고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은행 통장에는 약간의 퇴직금과 가구 몇 점을 팔아 마련한 돈이 전부였다. 그는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하나 예매했다. 목적지는 루마니아. 그 나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어릴 적 책에서 보았던 카르파티아 산맥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아 있었을 뿐, 비행기 티켓을 프린트하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 데서 조용히 살다가 가고 싶군. 서울을 떠나던 날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단 하나, 오래된 조각칼만이 그의 품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그는 16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루마니아에 도착했다. 기호 씨는 무작정 출발한 것이기에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고, 현지인의 소개로 머물게 된 곳은 조용한 숲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별장에 머물기로 했다. 붉은 벽돌과 덩굴식물이 얽힌 외벽, 거센 바람에 삐걱이는 나무 창틀, 그리고 구불구불한 오솔길 끝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그곳은 기호 씨에게는 마치 한편의 동화 속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 별장의 주인은 미망인 엘레나 56세. 깊은 갈색 눈동자와 단정한 은발머리, 검은색 드레스 위에 얹은 회색 숄이 어딘가 서늘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말투로 손님을 맞았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이런 데까지 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말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만 날카로운 관찰력이 스며 있었다. 엘레나는 언젠가부터 사람의 그림자를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됐다고들 했다. 그리고 그 옆엔 딸 소피아 27세. 금발 곱슬머리를 질끈 묶고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양손엔 방금 따온 사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엄마, 그만 좀 캐물어. 기호 씨는 그냥 귀여운 할아버지야. 소피아는 해사하게 웃으며 기호 씨 옆에 다가왔다. 한 손에 사과 하나를 쥐어주며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 마을에서 우리 별장만큼 평화로운 데는 없어요.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여기선 조용히 살아야 해요. 그날 이후 기호 씨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다. 별장의 낡은 문짝과 삐걱이는 계단, 떨어진 처마 끝까지 그의 손을 거치자 하나씩 새롭게 태어났다. 엘레나는 그런 기호 씨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따금 커피를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선 이런 목수가 흔한가요? 이 별장은 남편이 남기고 간 건데 당신이 손보는 걸 보니 그 사람이 살아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 말에 기호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손이 가는 데엔 마음이 따르지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엘레나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찌릿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엘레나가 마을 장터에 간 사이 소피아는 기호 씨에게 다가와 부탁을 하나 한다. 기호 씨, 닭장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침마다 문이 자꾸 열려서 닭들이 도망가요. 그렇게 둘은 해가 지는 저녁까지 땀 흘려 닭장을 손봤다. 기호 씨는 진흙 속에 빠진 소피아의 운동화를 말없이 꺼내 씻어주었고
그 손길에 소피아는 얼굴을 붉혔다. 정말 신기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기호 씨 옆에 있으면 마음이 좀 포근해져요. 그 말에 기호 씨는 머쓱하게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손수 만든 루마니아 전통 수프를 대접했다. 이건 치오르바데 부르자. 감기 걸릴 때마다 남편이 해주던 수프예요. 맛이 좀 독특할 텐데 한국분 입맛에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기호 씨는 조심스레 한 숟갈을 떴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짭조름하면서도 새큼하네요. 아주 좋아요. 무슨 맛인지 설명은 어렵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입니다. 엘레나는 괜히 수저를 닦는 척하며 말했다. 그런 말 참 오랜만에 듣네요. 그날 오후 소피아는 기호 씨를 산책에 초대했다. 둘은 근처 해바라기 밭을 함께 거닐었고 소피아는 갑자기 큰 해바라기 하나를 꺾어 기호 씨에게 건넸다. 선물이에요. 아빠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가끔은 그냥 나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바라기처럼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기호 씨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가엔 살짝 물기가 맺혔다. 이상한 일이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과의 평범한 일상이 그의 가슴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여인의 마음속엔 그를 향한 감정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먼저 다가왔다. 밤이면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조용히 별장 뒷마당으로 찾아왔다. 기호 씨는 마른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고 두 사람은 불빛 아래에서 마주 앉았다. 파지기는 장작 소리 그리고 포도주의 깊은 향. 기호 씨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소피아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다들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외로워요. 여긴 너무 고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그 고요함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기호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내가 시끄러운 데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요. 여긴 숨 쉴 틈이 있잖아요. 소피아는 유리잔에 포도주를 더 따르고 잔을 내밀며 말했다. 이 조용한 마을이 당신 덕분에 좀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떠 있었고 산 너머로 부는 바람은 부드러웠다. 소피아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 닿은 그녀의 체온은 따뜻했고 기호 씨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소피아는 그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나 어릴 때 아빠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오래 잡아본 게 처음이에요. 그녀는 기호 씨의 어깨에 조심스레 기대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오늘 밤 나 여기 있어도 돼요?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도 돼요? 기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담요 하나를 꺼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불빛은 점점 작아졌고 두 사람은 별장 뒷마당의 작은 벤치 위에서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그들의 숨결이 맞닿을 때마다 외로움으로 쌓인 세월들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 밤은 서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위안과 온기를 나눈 밤이었다. 별이 하나, 둘, 사라지고 아침이 올 때까지 두 사람은 대화가 필요 없이 서로를 나누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소피아는 취기가 오른 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레나는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엘레나가 기호 씨에게 말했다. 내 딸 아직 어립니다. 혹시라도 장난이라면 그만하세요. 기호 씨는 말했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엘레나는 조용히 웃더니 말했다. 그럼 나도 복잡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 밤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기호 씨는 너무 당황해서 얼떨결에 그 제안을 수락해버렸다. 그날 밤 엘레나의 방 앞에 선 기호 씨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새어나오는 조용한 램프 불빛, 그리고 그 안에 있을 그녀의 숨결이 어쩐지 기호 씨의 가슴을 더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엘레나는 긴 실크 로브 차림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기호 씨는 그 눈빛에서 평소의 강단과는 또 다른 무언가, 어쩌면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갈망을 읽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조심스레 물었고, 엘레나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둘 다 참 긴 시간을 외롭게 살았잖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다 자연스럽게 침대 곁소파에 앉았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고 소피아와 단둘이 남았을 땐 그저 살아내는 게 전부였어요. 누굴 원망하기엔 내 마음도 다 말라 있었고요. 기호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다시 품을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도 느린 숨결. 그 속에서 피어오른 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잊고 지낸 체온과 오랜 그리움이었습니다. 엘레나가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기댔고, 기호 씨는 천천히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둘은 침대가 아닌 벽난로 앞 카펫에 마주 앉은 채 조용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긴 눈맞춤, 포근히 맞잡은 손. 그것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 엘레나의 머리를 쓰다듬는 기호 씨의 손. 그리고 그날 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받은 두 사람. 그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닌 두 인생이 서로를 위로하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뒤 초여름의 햇살이 마을을 따스하게 감싸던 어느 날, 소피아는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았다. 연신 입을 틀어막고 급히 마당 한편으로 달려가 구토를 한다. 엘레나와 기호 씨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소피아, 괜찮니? 혹시 어제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하지만 소피아는 말없이 고개를 젓고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겨 입었다. 그날 오후 기호 씨가 나무를 깎고 있던 마당으로 그녀가 조용히 다가왔다. 두 손을 모은 채 얼굴엔 수줍은 미소와 떨림이 가득했다. 기호 씨, 병원 다녀왔어요. 그 말에 기호 씨는 도구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괜찮은 거요? 소피아는 얼굴을 붉히며 아주 작게 속삭였다. 임신했어요. 기호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벼락처럼 머리를 때리는 놀라움. 하지만 그 속엔 어쩐지 따뜻한 감정도 함께였다. 그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소피아. 고맙소.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가 정호 씨를 별장 옆 오두막으로 조용히 불렀다. 조용한 목소리, 그러나 묘하게 떨리는 눈빛. 기호 씨, 나도 병원 다녀왔어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단호히 말했다. 나도 임신했어요. 기호 씨는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요? 엘레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의사도 놀랐어요. 하지만 생명은 틀림없대요. 기호 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이건 신의 장난이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시장에선 장사꾼들이 수군댔고, 교회에선 신부님이 십자가 아래서 기도를 멈췄다. 한국에서 온 남자 두세 대 여인을, 이건 전설이다. 아이들은 뒤에서 아빠 라며 장난처럼 기호 씨를 부르기 시작했고, 마을 이장은 특별 회의를 열어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엘레나와 소피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선택한 거야.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을. 그리고 기호 씨 역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두 여인의 손을 맞잡았다. 책임지겠소. 이 생명도 당신들도 내 남은 인생도. 1년 뒤
루마니아 시골 마을. 작은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가득한 저녁 식탁. 2명의 아기와 하나의 가족. 한국 남자와 루마니아 모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타타 두플루 빗자르. 의미는 두 왕국의 아버지. 기호 씨는 말합니다. 누군가의 기준으론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내겐 삶이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소.